안녕하세요. 나무와 성설의 다정한 다정한 수다입니다. 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죽어간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어떤 이 비선형적 사고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어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 사고, 비선형적 주제 이런 부분들이 또 미술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의 언어가 네. 이렇게 원형으로 네, 나타나는 맞아요. 기본적 이런 네. 것도 그렇고 저는 우주선도 되게 특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UFO는 가로형이잖아요. 납작한 접시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나? 요렇게 그렇지. 그리는 주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얘는 되게 부드러운 어떤 타원형의 부분이 이렇게 그 세로로 세워져 있는 네. 부분이고 네. 그리고 우주선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딱 거꾸로 들어가서 사실 거꾸로 걔네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거꾸로 계속 보여줄 수가 전부 없으니까 다 캐치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 이렇게 시점으로 이렇게 똑바로 친절하게 보고 있지만, 보여주니까. 그러나 사실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음. 그런 방향성도 거기 따로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떤 장치들도 그 비선형적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네. 저는 그 모양도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 테드 창의 첫 번째 소설 이름은 바벨론의 탑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썼는데 이거는 바벨탑은 말하자면은 이제 창조주가 교만한 한 민족, 교만한 인류들, 태초의 인류들의 언어를 완전히 갈라버림으로써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헵타포드는 이 외계인들은 이 12개의 언어를 나누어서 정말 힌트를 각자의 나라에게 주고 그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독려를 하는 게 이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용철 평론가님 말에 따르면은 그 거꾸로 된 바벨탑 그런 느낌으로 진짜 바벨탑 예전에 나온 바벨탑은 예전의 바벨탑은 인류를 흩는 거였다면 이 바벨탑 새로 세워진 탑 모양의 이 외계 비행체는 그리고 헵타포드 종족들은 인류를 12개의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언어로 해독하게 하고 유의미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3000년 후에 우리가 찾으러 오겠다. 너희가 이 언어를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간 기브 앤 테이크의 그렇죠. 어떤 마인드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비선형적 한계를 통과한 사람은 루이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실제로 목격을 한 거잖아요. 목격을 하고 그거를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 비선형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처음엔 네모 창에서 그 창 사이로 네. 사실 만나는데 네. 나중에 루이스가 혼자 갔을 때는 네. 그 창이 완전 없어진 터진 상태에서 공간인 거죠. 터진 여기가.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루이스가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고 그러니까 루이스에게 무기를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무기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떤 지구의 평화를 이뤄냈지만 사실 개인사적으로는 슬픈 일을 겪을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남는 장사냐 미치는 장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에선 이걸 논제로성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협상을 해서 어느 쪽도 다 잃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를 이제 평화로 이끌었지만 이렇게 돼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 내가 슬픈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아름답고 뭉클하고 정말 애틋한 현재라는 것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어떤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되게 높은 수준의 의식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바벨탑 얘기를 했을 때는 바벨탑은 결국 교만으로 인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는 인간이 사실 그 탑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인간의 의식의 어떤 성장, 또 상승, 의식의 상승. 근데 의식의 상승 안에는 결국 넌제로섬 같은 같이 상생하는 정신,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네요, 정말. 네. 근데 어떠세요? 이제 거기서 보면 그 헵타포드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 이제 비선형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미래를 사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슬픈 미래도 예견을 하지만 결국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살기를 또 선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설은 어떤지.
만약에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책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내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경험이 사람을 바꿔놓는다면 이런 경험이 일종의 절박감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은 어떤 식으로든 벌어지게 돼 있어.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내 현재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아요. 루이스처럼. 그렇지만 저는 아직 비선형적 사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이 있겠죠,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그게 너무나 이제 두려운 게 있겠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래를 아는 힘을 오늘에 사는 힘으로 바꾸려면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미래라는 거는 결국 오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또 점도 보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점을 봐서 12월에 안 좋아. 물 조심해. 물 조심해. 어디 뭐 높은 데 가지 마. 먼저 얘기 들으면은 막 이제 부적을 또 쓰는 우리 사람의 마음, 돈을 줘서라도 어쨌든 그 불안한 미래를 바꾸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미래는 한없이 그냥 바꾸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실 잘 다룬다면 그 미래의 부분을 가지고 현재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아까 전에 같은 그 읽어주었던 그 문구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 아닐까. 네. 두려움의 극복은 근데 누구에게나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죠. 네, 근데 루이스도 두려워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생략된 부분들이 사실 책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이 이안과 첫 번째 데이트에서 되게 예쁜 가게에 가는데 그 샐러드 볼을 하나 사요. 너무 괜찮은 샐러드 볼인데 그거를 사면서도 나는 이거가 어느 날 네가 네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꼬매게 되고 상처가 나서 머리를 꼬매게 될 일을 알면서도 이것을 집어들었어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알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루이스도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의 또 두려움은 또 미래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처음에 루이스가 그 헵타포드를 만나러 갔을 때 영화의 장면에서 엄청 긴장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방호복을 입었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 숨 쉬는 것 어려운 플러스 그리고 음향이 엄청나죠. 그렇지. 그때 거의 뭐 관객들도 굉장히 압도감을 느끼죠. 그래서 거의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이 떠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외부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낯선 나를 만나거나 혹은 내 안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면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적 나를 마주하게 될 때의 어떤 두려움 그것과 저는 닮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문제적 나를 마주한 적이 있으세요? 갱년기요? 그렇군요. 화가 난다. 네, 화가 난다. 진짜 그냥 화가 난다. 그냥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땀이 난다. 땀 나면서 남편에게 아이에게 화가 난다. 네. 그리고 겁이 많아진다. 옛날에는 그래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저질렀을 도전할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나 늙어가나 뭔지 이렇게 하는 낯선 나를 마주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결국 마주해서 내가 봐야 될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거를 더 선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해버린다든가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뭐라든가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몬스터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불온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애써 억눌러 버리면 근데 사실 그게 다른 방식으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픈 거야. 나의 슬픔을 눌러놨는데 그게 화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나의 두려움을 눌러놨는데 그게 막 굉장히 막 들뜬 행동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억압된 것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려운 지점에서 오히려 나아가는 루이스처럼 그것을 마주하면 사실 그거는 괴물 같은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로 안내하는 굉장히 지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그 군인들 중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야 이거 괴물 안 된다. 예. 우리가 이거 처치해야 된다. 그래서 폭탄을 그렇죠. 폭탄을 설치하는. 설치하잖아요. 근데 결국 헥타포드가 그걸 알고 무력화시키긴 했지만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걔네들도 보호해 주잖아요. 맞아요. 확 밀어서. 밀어보내고 그리고 에봇이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요? 이 일로? 아 그래요? 그렇게는 연결을 못했어요. 그렇게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부인이 너무했어. 부인이 남편 전화기 붙잡고 막 여보 어떻게 큰일 나 막 계속 이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미지의 그렇죠.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됐다. 그죠. 자녀도 때로는 미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사춘기가 된 자녀는 걔 맞아? 얘 나한테. 근데 영화에서도 애기가 엄마 사랑해 이랬다가 엄마 미워! 하고 막 갑자기 막 뒤돌아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갑자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얘가 걔 맞나라고 할 정도의 미지의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랑 소통하기를 그냥 거부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고 않고 싶은 거를 하자.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 잔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얘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입을 해야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양육 상담 하실래요? 필요한가요? 아니 제가요? 상담자가 되라고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아. 힘들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미지의 존재인 아이와 굉장히 소통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누구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엄마는 이래, 나는 이래, 엄마는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어,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땠어? 라고 말을 하는 과정들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제로 쓰였던 어라이벌이라고 네.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컨택트라고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접촉하는 그렇죠. 부분이 조우한다, 있으니까 뭐 만난다. 네. 근데 여기서 어라이벌은 사실 갑자기 출현하는 네. 갑자기 나타난 쨍 하고 나타난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네. 같은데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를 또 성장시키거나 하는 일들은 또 이렇게 준비 안 된 채 그렇죠.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약간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오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맞아들일 것인가. 이게 또 이 영화에서 루이스가 천천히 다가가서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그냥 말을 걸어보는 거죠, 걸어보고. 일단. 그런 게 또 우리한테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대로 이제 사고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원작에서는 이 언어학자인 루이스가 한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 친구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어서 이제 수화로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얘기하는 1차의 언어가 수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고도 어떤 때는 수화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의 어떤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의 언어로 어떨 때는 내가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자녀들의 어떤 말과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의 수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은 예전에 나 같으면은 이 자식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게 합당할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끊임없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말이 또 맞는 게 사람도 각자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수만큼의 우주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언어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네. 서로의 언어를 겸손한 마음으로 네. 또 뭐 따뜻한 마음으로 네.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곁에 갑자기 도달해버린 외계의 존재? 외계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미지의 존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라이벌하게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네. 또 만남들 속에서 우리 또 그들의 언어를 잘 배워갑시다. 배워봅시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